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한윤아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희미하게 깜박이는 복도의 형광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지친 영혼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은 거무죽죽했고 창백한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 음만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연쇄 부도는 한 가정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천문학적인 병원비는 윤아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대학을 휴학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절망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만들 때 한 남자가 거짓말처럼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아우라그룹의 부회장이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윤아는 그가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와 허름한 병원 복도에 선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고 윤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위험하고도 달콤한 거래였다. 강민혁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구두 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마치 병원 복도가 자신의 집무실인 것처럼 여유로웠다. 그는 잠시 유리창 너머의 환자를 무심하게 훑어본 뒤 시선을 돌려 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예의 바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부조화가 윤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윤아 씨, 아버님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악기처럼 부드럽고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내미는 명함을 받아든 윤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우라그룹 부회장 강민혁.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이름이었다. 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제가 부회장님께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윤아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약하고 절박한 먹잇감을 다루는데 익숙한 포식자였다. 그는 윤아의 불안과 절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겠군요.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윤아의 반응을 살폈다. 윤아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그는 천천히 본론을 꺼냈다. 제게는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아우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지훈 회장이죠. 불의의 사고로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처럼 흘러나왔다. 그는 강지훈의 상태를 설명하면서도 어떠한 슬픔이나 안타까움도 내비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사실만을 나열할 뿐이었다. 윤아는 국내 최고의 재벌 총수가 식물인간 상태라는 사실에 잠시 놀랐지만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우리 가문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지훈이가 저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회사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훈이에게 법적인 보호자를 만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민혁은 말을 이어가며 윤아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닿는 순간
유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보호자가 바로 한유나 씨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강지훈 회장의 아내가 되어서 말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원 복도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유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식물인간과 결혼하라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강민혁의 진지하고 서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의식 없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모욕에 가까웠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분노를 읽은 강민혁은 예상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그의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한 인간의 삶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없어 보였다. 물론 그냥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나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는 한유나 씨 아버지의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평생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드릴 수 있는 계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병원에서 가장 좋은 VIP 병실로 옮겨드릴 수도 있고요.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액수의 빈 문서와 함께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지불 보증서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병원비 남은 가족들의 생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다. 그 대가는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식물인간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왜 하필 저인 거죠? 세상에는 저 말고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텐데요. 유나는 간신히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배경이 너무나 평범했기에 이런 거대한 거래의 대상이 된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대학생일 뿐이었다. 아우라 그룹 같은 거대 제국이 그녀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나의 바로 그 점을 원했다. 우리는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유나 씨. 배경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으며 우리의 통제해 조용히 머물러 줄 사람 말입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유나를 완벽한 꼭두각시로 보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유나가 가진 것이 없어 반항하지 못할 것이고 가족이라는 약점 때문에 쉽게 조종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나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가난과 절박함이 그녀를 가장 이상적인 거래 상대로 만든 것이다.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그녀의 모든 반항심을 억눌렀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굴욕이라도 감수해야 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지만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강요된 희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존엄성을 아버지의 생명과 맞바꿔야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에 그녀의 남은 인생 전체가 걸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강민혁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나의 손에서 계약서를 부드럽게 빼앗아 자신의 서명을 추가한 뒤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그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한윤아 씨는 곧 강지훈 회장의 법적 아내가 될 겁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의식은 그의 입에서 한낱 비즈니스 절차로 전락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자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가 떠나기 전 유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한 가지만 여쭈어봐도 될까요? 강지훈 회장님은 깨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그녀의 질문에는 일말의 희망이나 연민이 섞여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함께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의 운명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었다. 그 질문에 강민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뒤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사들은 기적을 바라지만 저는 현실을 믿는 편입니다. 아마 평생 저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고 어딘가 섬뜩했다. 마치 그가 강지훈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미련 없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의 구두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손에 든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얇은 종이 몇 장이 그녀의 삶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렸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다시 유리창 너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평온해 보이는 얼굴을 보며 그녀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대학생 한윤아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주인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곳에 갇힌 죄수였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험난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화려한 세장 속에 갇히게 될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린 도시의 불빛이 병원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고 그 빛은 유나의 눈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기괴했다. 화려한 예식장도 축복해주는 하객도 설레는 신부의 미소도 없었다. 장소는 강지훈이 머무는 병원 특실 옆에 딸린 작은 응접실이었다. 값비싼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즐비했지만 그곳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한윤아는 어색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채 소파 끝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 옷은 강민혁의 비서가 가져다 준 것으로 신부의 예복이라기보다는 재물에게 입히는 수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앞에는 강민혁과 무표정한 변호사, 그리고 2명의 증인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아우라 그룹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유나는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강지훈의 아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민혁의 계획을 완성시켜줄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을 뿐이었다. 변호사는 기계적으로 혼인 서약서의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사랑, 존중, 영원한 헌신과 같은 단어들이 공허하게 응접실을 맴돌았다. 유나는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멀게만 들렸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어젯밤 아버지는 약속대로 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졌다. 최고의 의료진이 아버지의 치료를 맡게 될 것이라는 말에 유나는 잠시나마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의 대가로 그녀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수백 번 되물었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다. 신부 한윤아 씨, 강지훈 씨를 법적인 남편으로 맞이하여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강민혁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그녀가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유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네, 맹세합니다. 그 대답과 함께 그녀의 심장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기계처럼 펜을 들어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필체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축하가 아닌 거래 성사를 자축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법적으로 그녀는 아우라그룹 안주인이자 식물인간의 아내가 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강민혁의 비서가 다가와 유나를 안내했다. 그녀가 향할 곳은 신혼여행지가 아닌 바로 옆방에 있는 강지훈의 병실이었다. 그곳이 이제부터 그녀가 살아야 할 신혼집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나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지만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와 그 주위를 둘러싼 온갖 의료기기들이 이곳이 병실이라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침대 위에는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굳게 닫힌 눈 미동도 없는 모습. 그는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유나는 난생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했다. 짙은 눈썹과 높은 콧날 날렵한 턱선은 그가 건강했을 때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을지를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기계음만이 그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부터 여기가 자네 집이야. 지훈이 곁을 잘 지키도록 해.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를 통해 말하고. 강민혁은 마치 집주인 행세를 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더 이상 유나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태도였다. 그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병실을 나갔고 곧이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광활한 병실에 유나와 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거대한 정막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보이는 호화로운 가구들과 장식품들은 그녀를 더욱 이방인처럼 만들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조차도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황금 감옥을 지키는 간수일 뿐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유나는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에서 본 강지훈의 얼굴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깎아놓은 듯한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몸은 링거 주사와 각종 센서들로 뒤덮여 있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의 피부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마치 그의 고독인 것처럼 느껴져 유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그녀의 남편이었다. 사랑도 대화도 교감도 나눌 수 없는 남편. 어쩌면 평생 눈을 뜨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 유나는 자신의 처지가 기구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 대한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이곳에 갇혀 있었다. 어쩌면 그와 자신은 똑같은 처지일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지자 간호사가 들어와 지훈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갔다. 병실에는 스탠드에 희미한 불빛만이 남아있었다. 유나는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에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이 그의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나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원망은 차츰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슬픔과 동정심이 채워갔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친구였을 것이다.
그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채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감정이 북받쳐 오른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잠든 그의 이마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아내로서의 입맞춤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고통받는 인간에게 보내는 위로의 표시였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 위로 떨어졌다. 당신이 누구였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혼자 두지는 않을게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닌 그녀 자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약속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입술 위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미동도 없던 강지훈의 오른쪽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찔거렸다.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이라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심박수를 표시하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삐빅삐빅 경고음처럼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울렸다. 유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황급히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그의 심박수는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가 잠시 후 거짓말처럼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힘찬 리듬으로 바뀌었다. 경고음은 멎었지만 모니터 위의 녹색 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유나는 숨을 죽인 채 다시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움직였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인지하기라도 한 것처럼. 유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입맞춤과 속삭임이 의식 없는 그의 영혼에 닿은 것일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눈부신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차가운 감옥에 예기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한유나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귀에 들릴 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의 광경은 착각이 아니었다. 모니터의 활기찬 그래프와 미세하게 떨렸던 그의 손가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호출벨로 손을 뻗었지만 바로 그 순간 멈칫했다. 만약 의사나 간호사를 부른다면 이 소식은 분명 강민혁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다. 그의 섬뜩한 미소와 평생 저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라고 단언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다. 강지훈이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녀는 아직 이 집안의 속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이제 막 희미한 빛을 보이기 시작한 이 남자를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었다. 유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손을 거두고 대신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아직 차가운 온기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미세한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상황을 좀 더 파악할 때까지는. 그것은 그녀가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자신과 그를 지키기 위해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비밀을 가진 공모자가 되었다. 한편 강지훈의 의식은 깊고 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처럼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완전한 무음의 세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들이 잡히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기계음, 누군가의 부드러운 숨소리,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의 뇌는 그 소리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감각이 돌아왔다.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감촉 이불을 고쳐 덮어주는 따스함.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절망과 연민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과 그의 입술에 닿았던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마지막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던 자동차 비명 같은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정면으로 돌진해오던 거대한 트럭. 그것은 명백한 사고가 아니었다. 지우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사고 며칠 전 그는 숙부인 강민혁이 회사의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며칠 뒤 지우는 사고를 당했다.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이것은 사고를 가장한 살인 미수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지금 적의 심장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만약 그가 지금 눈을 뜬다면 강민혁은 분명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에는 사고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나 의료사고로 위장할지도 모른다. 그의 명석한 두뇌는 순식간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시나리오를 계산해냈다. 그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식물인간인 척하는 것이었다. 적들이 그를 살아있는 시체로 인식하고 경계를 풀 때까지. 그는 자신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의식의 힘을 집중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싶은 본능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숨소리마저 잠든 사람처럼 규칙적으로 내쉬기 위해 노력했다. 포식자의 본능을 숨기고 완벽한 먹잇감으로 위장해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의 세상은 이제 청각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그는 귀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예상했던 인물이 병실을 찾아왔다. 바로 강민혁이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지훈의 상태를 간호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 단둘이 남자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훈아, 아직도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냐? 네가 그렇게 사라져주니 회사가 아주 평온해졌어.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독사의 독처럼 치명적이었다. 네가 아끼던 자리, 이제 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거기서 평생 푹 쉬도록 해라. 아, 그리고 내게 아주 어여쁜 아내도 만들어주었으니 외롭지는 않을 거다. 강민혁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주 순진하고 다루기 쉬운 아이더구나. 가난에 찌든 아이라 돈 몇 푼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겼지. 그 애는 네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거야. 너는 그저 모든 것을 위한 발판일 뿐이었어. 그의 잔인한 말들은 비수처럼 지훈의 귀에 꽂혔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강민혁이 말한 아내가 바로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곁을 지키던 여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민혁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돈에 팔려온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훈이 느낀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손길에는 계산이 아닌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고 혼잣말처럼 흘리는 한숨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병실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랐다. 강민혁 앞에서는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혼자가 되면 그녀는 강하고 침착한 눈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아우라그룹의 경영 관련 서적이나 뉴스 기사들을 탐독했다. 마치 이 거대한 제국을 이해하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녀가 강민혁의 생각처럼 단순한 장기말이 아님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잠든 지훈의 곁에서 아픈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아빠, 나는 잘 지내. 여기 사람들 다들 나한테 잘해줘. 남편 될 사람도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아무 걱정 말고 치료만 잘 받아.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작은 어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짐이었다. 지우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죄어왔다. 그녀 역시 이 비정한 거래의 희생자였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강민혁의 탐욕에 의해 인생을 저당 잡힌 피해자. 그때부터 지훈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혹은 믿어야만 하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그녀를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습관,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조합했다. 그녀는 영리했고 눈치가 빨랐으며 무엇보다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그녀에게서 느껴졌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그는 반드시 일어나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강민혁의 숨통을 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일하게 온기를 보여준 이 여자 한유나를 지켜낼 것이다. 그녀가 비록 돈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해도 그녀가 보여준 연민은 진짜였다. 이 차가운 배신과 음모 속에서 그녀의 진심은 지훈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곁에는 가장 예상치 못한 동맹군이 생겨난 것이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아내 한유나의 하루는 단순한 연극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는 가장 먼저 지훈의 상태를 살피고 간호사에게서 밤새의 기록을 전달받았다. 그 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지훈의 병실을 지키며 보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처럼 표정을 지우고 강민혁이나 집안의 고용인들 앞에서는 최대한 몸을 낮추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해서 모두들 그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하고 가여운 여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그런 유나의 모습을 보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유나를 자신의 저택 안에 있는 새장에 가두었고 그녀가 감히 다른 생각을 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중요한 회사 서류들을 검토하다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무지하고 무력한 유나가 그 서류들을 이해하거나 감히 훔쳐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오만함은 유나에게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었다. 유나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유령처럼 서재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낮 동안 강민혁이 남겨둔 서류들을 필사적으로 읽고 중요한 부분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했다. 재무제표 프로젝트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보였던 전문 용어들도 매일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자 조금씩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부품들이 썩어가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나는 평소처럼
지훈의 병실에서 그날 몰래 외워둔 재무보고서 내용을 되새기고 있었다. 병실의 정막을 깨기 위해 그녀는 가끔씩 소리를 내어내어 책이나 서류를 읽곤 했다. 그것은 지훈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다. 그녀는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해외 자회사의 이름을 무심코 읊조렸다. 벨라루스 로지스틱스. 강민혁이 특히 공을 들이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회사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벨라루스 로지스틱스라는 이름을 말하자 지훈의 오른쪽 검지가 아주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그녀의 눈이 포착했다. 지난번과 똑같은 움직임이었다. 유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그 회사의 이름을 말했다. 벨라루스 로지스틱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손가락이 경련처럼 짧게 움찔거렸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듯했다. 그는 의식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고 있었다. 그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진실 앞에서 유나는 전율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싸움에 동지가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소통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더욱더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강민혁을 속이기 위해 낮에는 더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고 밤에는 지훈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양한 정보를 읽어주고 그의 미세한 반응을 통해 중요한 단서들을 걸러냈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긍정 혹은 중요를 의미했다. 심박수 모니터의 미세한 변화는 부정 혹은 위험의 신호였다. 그들의 소통은 위험천만한 외줄타기와 같았다. 간호사나 고용인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었기에 모든 것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다. 유나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그녀는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했다. 강민혁의 측근이었던 재무이사의 이름이 불렸을 때 지훈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퍼즐 조각들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알게 되었다. 지훈의 침묵 속 신호들은 그녀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유나를 통해 강민혁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했고 그의 약점이 될 만한 계약서들을 찾아내게 했다. 유나는 지훈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방대한 서류 더미 속에서 핵심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의지를 실행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첫 번째 방역을 가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거창한 행동이어서는 안 되었다. 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실수로 보여야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강민혁은 벨라루스 로지스틱스와의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분주했다. 그 계약은 그의 비자금 세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중요한 문서였다. 그는 서명을 마친 계약서를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유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강민혁에게 차를 건네는 척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뜨거운 커피가 정확히 계약서 위로 쏟아졌다. 중요한 서명 부분과 계약 조항들이 검붉은 액체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번져나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기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던 강민혁도 겁에 질려 덜덜 떠는 유나의 모습을 보자 의심을 거두었다. 그는 그저 멍청하고 재수없는 계집애가 일을 망쳤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계약서를 다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유나는 지훈의 병실에서 조용히 승리를 자축했다. 그녀의 작은 영희 덕분에 강민혁의 계획은 최소 며칠 이상 지연되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연합이 거둔 첫 번째 승리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저 고요한 육체 안에서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복수심을 가진 왕이 깨어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그가 가엾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목소리 없이 대화했고 눈빛 교환 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유나는 이제 이 위험한 게임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체스판 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변수왕을 지키는 퀸이 되어가고 있었다. 침묵의 동맹은 이제 막 그들의 첫 번째 수를 두었을 뿐이었다.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한 수였다. 최민준 비서는 강지훈 회장이 쓰러진 이후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직접 발탁한 인재로 회장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랬기에 그는 강민혁 부회장이 회장 대행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을 누구보다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은 강지훈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밀어냈고 최민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회장 비서실의 핵심 업무에서는 배제된 채 의전이나 챙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강지훈의 사고에 처음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다.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회장이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을 리가 없었고 사고 타이밍 또한 너무나도 절묘했다. 마치 강민혁의 쿠데타를 위해 하늘이 도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의심을 가슴에 묻은 채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그의 레이더에 한 인물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바로 새로운 안주인 한유나였다. 처음에는 그 역시 그녀를 동정했다. 가난 때문에 팔려온 세상 물정 모르는 가여운 여자. 하지만 그는 곧 그녀가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우연히 서재에서 경영학 서적을 뒤적이는 그녀를 목격했고 재무팀 직원을 붙들고 순진한 얼굴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민혁의 중요한 계약을 망쳐버린 커피 사건은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저것은 실수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방해 공작이었다. 최민준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대체 누구의 사람일까? 강민혁의 반대 세력이 심어놓은 첩자일까? 아니면 그녀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일까? 그는 그녀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병실 안에서는 지훈과 유나의 침묵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유나는 강민혁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외부의 조력자가 절실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최민준 비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꺼내자 지훈의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것은 긍정의 신호였다. 하지만 이내 심박 그래프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위험 신호이기도 했다. 지훈은 최민준의 충성심은 믿지만 그에게 접근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모험을 해야만 했다. 며칠 후 유나는 복도에서 최민준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우연히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다.
책장이 흩어지는 순간 그녀는 아주 작은 쪽지 하나를 그의 발치로 미끄러뜨렸다. 최민준이 책을 주워주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의 눈에 그 쪽지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쪽지를 손에 쥐고 태연한 얼굴로 유나에게 책을 건넸다.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블루 스콜피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는 순간 최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블루 스콜피온은 강지훈 회장이 극비리에 추진하던 신사업 프로젝트의 암호명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강 회장과 자신 단 둘만이 알고 있는 1급 기밀이었다. 한윤아가 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다. 그녀는 강지훈 회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준은 전율했다. 회장님은 살아있다. 의식이 있고 싸우고 계신다. 그는 쪽지에 적힌 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공원의 벤치였다. 유나가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가 서로를 시험하고 탐색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알고 계신 겁니까? 최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들은 본 몇 가지 기밀 정보를 추가로 언급했다. 최민준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무장해제를 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물었다. 회장님, 정말로 의식이 있으신 겁니까?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최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다. 그는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담아 유나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이 최민준 목숨을 걸고 회장님을 다시 그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마침내 가장 강력한 동맹이 결성된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의 방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최민준은 유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권한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민혁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유나가 밤새 서재에서 몰래 빼낸 정보의 조각들을 보내면 최민준은 그것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 전산망을 파고들어 실체를 확인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유나가 내부에서 정보를 캐내고 최민준이 외부에서 그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고 확장시키는 방식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강민혁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되던 벨라루스 로지스틱스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으며 모든 자금은 강민혁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강지훈의 사고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공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모든 증거가 강민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민준의 사무실에서 유나와 그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위에 정리된 정보들을 바라보았다. 강민혁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한 탐욕가가 아니라 거대하고 치밀한 범죄 네트워크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드러나는 그림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하고 위험했다. 이제 그들은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를 계획해야만 했다. 한윤아의 작은 반란으로 인해 벨라루스 로지스틱스와의 계약이 지연되자 강민혁의 심기는 눈에 띄게 불편해졌다. 그의 비자금 네트워크에 작지만 성가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의 파트너들은 불안감을 표했고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훈의 재산을 완벽하게 손에 넣고 아우라 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서둘러야만 했다.
그의 조급함은 곧 한유나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후견인 행세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유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것은 강지훈의 모든 의결권과 재산권을 법적 후견인인 유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들이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네. 언제까지고 자네가 슬픔에 잠겨 있는 걸 봐줄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이 서류들에 서명하게. 자네 아버님의 병원비가 꽤 비싸더군. 회사의 경영이 계속 불안정하면 이런 비필수적인 지출부터 줄여야 할지도 모르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유나의 가장 큰 약점인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유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짐승의 탈을 벗고 본색을 드러낸 강민혁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침착하게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일부러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부회장님, 이게 무슨... 저는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날 밤 유나는 병실에서 지훈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강민혁이 마침내 칼을 빼어들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였다. 지훈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상황의 긴박함을 모두 파악했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다시 없을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략을 동원하여 이 상황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유나에게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번 신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절박했다. 며칠 후 유나는 강민혁의 지속적인 압박에 무너지는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며 그의 신경을 긁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때쯤 그녀는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붉게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녀는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아버지의 안전만 보장해 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의 발치에 매달릴 듯 애원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의심 많던 강민혁조차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그의 입가에 마침내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역시 이 계집애는 별것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족쇄를 채우니 금방 무릎을 꿇는군. 그는 오만함에 가득 차 유나를 일으켜 세웠다. 진작 그랬어야지. 걱정 말게. 자네 아버지는 내가 책임지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 테니. 그는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며칠 내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모든 권력 이양을 공식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것을 합법적인 절차로 포장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지훈과 유나 그리고 최민준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이사회가 열릴 날짜가 잡히자 세 사람은 비밀리에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다. 최민준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강민혁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 해외로 도피한 정비공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강민혁에게 밉보여 부당하게 해고된 임원들의 비밀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들은 이사회가 열리는 날 터지도록 준비된 시한폭탄이었다. 유나는 이사회에 제출할 서류들에 미리 서명을 해두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최민준이 준비한 가짜 서류들이었다. 진짜 양도 서류는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이사회 당일까지도 절망에 빠진 연기를 계속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강민혁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사회를 하루 앞둔 밤, 병실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유나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이면 이 모든 길고 긴 싸움이 끝날 수도 혹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지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미세한 움직임 외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그의 손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아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따뜻하고 단단한 격려였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함께 싸우는 동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다가올 전투에 대한 굳은 결의의 눈물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이제 사냥꾼이 그 덫으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계산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들 중 다수는 강민혁이 심어놓은 신복들이었지만 선대 회장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한 원로 이사들도 몇몇 섞여 있었다. 한유나는 강민혁의 바로 뒷자리에 마치 장식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테이블의 상석에 서서 승리에 도취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우리는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조카의 불행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지훈 회장님의 유고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더 이상의 경영 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강지훈 회장과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유나의 고통스러운 결단을 칭송하며 그녀가 서명한 가짜 서류들을 이사들에게 증거로 제시했다. 이제 강지훈 회장님의 모든 권한은 법적 보호자인 한유나 여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한 여사는 다시 그 권한을 저에게 일임하여 회사를 안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말은 완벽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고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였다. 승리는 그의 눈앞에 있었다. 강민혁의 꼭두각시인 이사회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육중한 회의실 문이 마치 폭발하듯이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경악과 함께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충성스러운 최민준 비서, 그리고 그의 옆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우라 그룹의 진짜 왕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병자의 창백함 대신 냉철한 지배자의 카리스마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 한치에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더 이상 침대 위의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강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강지훈은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구두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자신의 자리였던 상석으로 걸어가 넋이 나간 강민혁을 가볍게 밀치고 그 자리에 섰다. 그는 잠시 회의실 전체를 둘러본 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숙부님, 제 장례식을 너무 서두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강민혁은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너는 분명히...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강지훈이 손을 들자 최민준 비서가 준비해온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리고 곧 모든 이사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사고 당시 강지훈의 차량 브레이크 시스템 설계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누군가 고의로 특정 부품을 훼손한 흔적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최민준은 그 부품을 정비했던 정비사의 이름과 그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벨라루스 로지스틱스라는 유령 회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차례로 띄웠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의 발악을 무시한 채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벨라루스 로지스틱스를 통해 빼돌려진 회사의 자금이 결국 강민혁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전체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액수는 천문학적이었고 증거는 완벽했다. 숙부님께서 제 병실에 오셔서 자랑스럽게 늘어놓으셨던 계획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강지훈은 강민혁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다. 제가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제 아내가 될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회사를 어떻게 집어삼킬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강민혁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임원들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그들은 강민혁이 어떻게 자신들을 협박하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시켰는지를 눈물로 고백했다. 강민혁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필사적으로 자신과 강민혁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려 애썼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의 발치에 엎드렸던 자들이 이제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완전한 패배와 절망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나다. 이제 들어와도 좋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금속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강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강지훈과 한유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원망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숙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아우라 그룹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왕의 귀환을 알리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오랫동안 왕좌를 넘보던 반역자는 처단되었고 진짜 왕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강민혁이 체포된 후 아우라 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총수 부재 중 벌어진 부회장의 쿠데타 시도와 살인미수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 혐의는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틈타 아우라 그룹을 흔들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귀환은 화려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폐허에 가까운 왕국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과 한유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실을 지키는 슬픈 아내나 순진한 가면 뒤에 숨은 비밀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옆자리를 당당히 지키는 그의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강지훈은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 한윤아를 동석시켰다. 몇몇 원로 이사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강지훈은 단호했다. 제 아내 한윤아 여사입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자 이번에 아우라 그룹을 지켜낸 1등 공신입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윤아는 낯선 상황에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녀를 믿어주는 만큼 그녀도 그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 속에서 윤아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서재에서 훔쳐본 방대한 자료들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잡한 재무제표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강민혁의 사람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과거 행적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단순한 기억력을 넘어 본질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최민준 비서를 비롯한 강지훈의 측근들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깊은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를 매 순간 실감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무덤을 파기 위해 가장 순진한 여자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강지훈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물한 셈이 되었다. 그는 윤아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었다. 밤샘 회의가 길어질 때면 그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그녀가 스트레스로 식사를 거르려 하면 그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녀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경청했고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의 그런 행동들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윤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가 그녀에게 주는 진정한 총애였다.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회장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맙다는 말을 아직 제대로 못했군요. 내 목숨을 구해줘서 그리고 아우라 그룹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아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듯이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를 살려주셨고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을 팔아야 했던 절망감 강민혁 밑에서 느꼈던 공포,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처음 움직였을 때 느꼈던 기적 같은 희망까지. 두 사람은 계약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사실을 잊은 채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훈은 그녀에 대한 보호 본능과 독점욕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 완벽한 치료를 받게 했고 그녀의 남은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졌다. 그는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과거의 짐을 덜어주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싶었다. 윤아 역시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함과 정의감을 발견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가 보여주는 신뢰와 배려는 그녀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감사는 어느새 존경으로, 존경은 다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위태로운 동지 관계와 피어나는 사랑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많지 않았다. 강민혁은 구속되었지만 그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그가 구축해놓은 비자금 네트워크는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몰락으로 인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최민준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회장실을 찾아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쪽으로 내부 정보를 빼돌리던 핵심 증인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강민혁의 외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회장실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왕은 왕좌를 되찾았지만 왕국은 여전히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이 마지막 전쟁을 치러내야만 했다. 핵심 증인의 실종은 거대한 방역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아우라 그룹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맞기 시작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의적인 스캔들이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고 세무당국은 예고 없이 특별조사를 시작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의도적인 공매도 공격이 들어왔다. 그것은 강민혁에 보이지 않는 동맹들이 아우라 그룹의 숨통을 끊기 위해 벌이는 조직적인 전쟁이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강민혁의 비자금 장부는 정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 안에 이름이 적힌 자들은 그것이 열리기 전에 상자를 통째로 불태워 버리려 하고 있었다. 회장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강지훈과 최민준 그리고 핵심 임원들은 쏟아지는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적들은 곧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누구인지를 간파했다. 바로 한윤아였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심장이자 이번 전쟁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녀를 무너뜨리면 강지훈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다. 그들의 공격 목표는 이제 아우라 그룹이라는 회사가 아닌 한윤아라는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위협은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왔다. 윤아의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다. 지훈이 붙여준 경호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그들이 탄 차량 앞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차선을 무시하고 돌진했다. 경호원들의 필사적인 방어로 최악의 충돌은 피했지만 그 혼란을 틈타 검은색 밴 여러 대가 그들의 차를 둘러쌌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괴한들이 순식간에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윤아를 차에서 끌어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이길 수는 없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강지훈이 선물한 팔찌의 작은 펜던트를 뜯어내 길가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아주 작은 희망의 조각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안에서 이성이라는 댐이 무너지고 뜨거운 분노의 용암이 들끓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는 곧바로 냉혹한 사냥꾼으로 돌변했다. 그는 슬퍼하거나 절망할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보안팀을 총동원했다. 최민준에게는 경찰 내부에 있는 믿을 만한 라인에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윤아를 구출하고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자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 조사팀이 윤아가 남긴 펜던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훈만이 알 수 있는 최첨단 GPS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적들은 그녀의 휴대폰만 빼앗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훈은 그들보다 항상 한 수 위를 내다보고 있었다. 추적 신호는 도시 외곽의 한 버려진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강민혁과 손을 잡았던 라이벌 기업 총수의 소유였다. 지훈은 정면 돌파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창고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내부의 CCTV 화면을 해킹하여 적들의 규모와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는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경찰 병력이 창고의 정문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적들의 시선이 정문으로 쏠린 사이 지훈과 그의 최정예 보안팀은
창고의 후방 약점을 통해 유령처럼 침투했다. 창고 안 유나는 의자에 묶인 채 납치의 주모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강민혁의 가장 큰 돈줄이었던 부패한 정치인이었다. 강지훈이 가진 모든 증거를 포기하면 너는 살려주지. 하지만 거절한다면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다. 그가 비열하게 웃으며 유나를 협박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내 아내에게서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할까?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정치인은 당황했지만 이내 인지를 방패 삼아 상황을 역전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묶여있던 유나가 온 힘을 다해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며 그의 다리를 걸었다. 정치인의 몸이 휘청하는 그 찰나의 순간 지훈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 총알은 정확히 정치인의 어깨를 꿰뚫었다. 그것을 신호로 창고 안팎에서 대기하던 보안팀과 경찰 특공대가 동시에 진입했다. 총성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지훈은 유나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끊어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최민주는 정치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보했다. 그 안에는 강민혁의 검은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거물들의 명단과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지막 발악을 하던 적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재킷으로 유나를 감싼 채 그녀를 부서질 듯 안았다. 마침내 그의 얼굴에 참아왔던 두려움과 안도감이 떠올랐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격렬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에게 평화로운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우라 그룹을 휘감았던 검은 폭풍은 완전히 거쳤다. 강지훈은 경이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수습했고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냈다. 강민혁을 비롯한 범죄 네트워크의 거물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아우라 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추락했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지훈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젊은 경영자로 우뚝 섰다. 한유나의 삶에도 새로운 여명이 밝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강지훈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서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꾸준한 치료 덕분에 건강을 거의 회복했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를 기쁨 속에서 보냈다. 유나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아우라 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기업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녀는 과거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공감 능력과 날카로운 지성은 재단을 이끄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를 치유하는 약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지훈은 유나를 데리고 둘만의 추억이 있는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병원의 작은 정원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협박이나 거래가 아닌 진심을 담은 그의 첫 번째 청혼이었다. 유나야, 우리의 시작은 거짓과 계약뿐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너는 나의 목소리가 되어주었고 어둠 속에서 너는 나의 빛이 되어주었어. 이제
내가 평생 당신의 빛과 목소리가 되어줄게.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주겠어.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따스한 봄 햇살 아래에서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첫 번째 결혼식이 차가운 절망 속에서 치러졌다면 두 번째 결혼식은 세상의 모든 축복 속에서 거행될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들의 결혼식이 열렸다. 장소는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야외 정원이었다. 최민준 비서가 늠름한 모습으로 신랑의 들러리를 섰고 건강을 되찾은 유나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그는 주례 앞에서 모든 하객들을 증인으로 삼아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당신을 지킬 것이며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서약에 유나 역시 눈물 젖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이 함께 이겨낸 모든 시련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함께 열어갈 희망찬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 운명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소울메이트였다. 그날의 결혼식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가장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다. 1년 후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지훈과 유나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그들의 집 거실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훈은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는 유나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작은 아기 베넷 저고리가 놓여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맺은 새로운 결실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의식불명의 재벌 총수와 그를 간호해야 했던 가여운 소녀.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구원했고 서로의 세상이 되어주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눈부신 햇살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었다.